1992년 광주 외곽의 낮은 구릉지에 자리한 공동묘지 한 곳. 밤이 되면 가로등 하나 없는 길과 바람소리만 남는 그곳에서 묘지 관리인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문이 반쯤 열린 관리실, 아직 미지근한 주전자 작은 소리로 켜져 있던 라디오. 그리고 마지막 기록이 멈춰 선 근무일지 한 줄 오늘 밤 누가 온다. 경찰은 며칠 동안 산길과 도랑 창고와 빈터를 샅샅이 뒤졌지만 발자국은 마을 어귀에서 끊겨버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워버린 것처럼요. 그렇게 사건은 실종으로 묻혔습니다. 하지만 10년 뒤 도로 공사 현장에서 파헤쳐진 한 무더기의 유골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제야 드러난 진실은 하나였습니다. 이건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었고 한 마을이 함께 숨긴 비밀이었습니다. 공동묘지 외곽 마지막 한 줄, 광주 외곽. 시내에서 차로 40분가량 떨어진 낮은 구릉지에 오래된 공동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낮에는 그저 조용한 언덕일 뿐이지만 해가 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로등이 드문 좁은 도로 바람을 가르는 소나무 숲의 마찰음, 그리고 흙길을 밟을 때마다 나는 둔탁한 소리. 그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기보다 누군가를 떠나보낸 흔적이 차곡차곡 쌓인 장소에 가까웠습니다. 1992년 9월 이 공동묘지에는 관리인 한 명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한석진. 마을 사람들은 그를 한 관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실하고 무뚝뚝하며 규칙을 어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출근 시간은 늘 정확했고 근무일지를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묘지 입구에 작은 관리실에서 하루를 시작해 묘역을 돌며 잡초를 정리하고 무너진 비석을 세우고 낡은 표지판을 고쳐 달았습니다. 누가 무덤을 새로 쓰든 이장을 하든 묘비 문구를 바꾸든 그 과정에 관리인의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공동묘지의 질서와 기록을 쥔 사람, 다시 말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건 9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7시 40분, 관리실에 정기적으로 생필품을 납품하던 상인이 묘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라면 관리인이 먼저 나와 문을 열고 품목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을 시간.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관리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내부에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상인은 관리실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라디오는 아주 작은 음량으로 켜져 있었고 탁자 위 주전자는 뚜껑이 덮인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물은 완전히 식지 않은 듯 미지근했습니다. 누군가 방금 전까지 그곳에 있었고 갑자기 자리를 떴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외투도 걸려 있었고 보관함도 잠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관리인이 늘 지니고 다니던 열쇠고리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열쇠는 창고와 묘역 출입문 장비함을 여는 데 필요했습니다. 관리인이 자발적으로 어딘가를 떠날 사람이라면 열쇠를 두고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상인은 곧바로 마을 쪽으로 내려가 인근 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한 관리인 못 보셨습니까? 돌아오는 대답은 묘하게 단정했습니다. 못 봤습니다. 아마 혼자 묘역 돌아보러 갔겠죠.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관리인은 종종 이른 시간에 묘역 안쪽을 먼저 점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상인은 설명되지 않는 찜찜함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열쇠를 놓고 물을 끓이다 말고 라디오를 켜둔 채로 사라진다. 그건 점검이라는 단어로 덮기엔 너무 급했습니다. 오전 8시 15분, 상인은 결국 파출소에 신고합니다. 공동묘지 관리인이 안 보입니다. 관리실이 이상합니다. 사건 접수 기록에는 그렇게 남습니다. 출동한 경찰 2명은 관리실을 확인하고 묘역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흙길 위에는 밤새 내린 이슬이 얇게 깔려 있어
발자국이 남기 쉬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묘역 내부는 생각보다 정리된 흔적이 많았습니다. 관리인이 전날까지 일을 했다는 증거처럼 잡초 뽑은 자리가 군데군데 보였고 장비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실 뒤편 자잘한 자갈이 깔린 통로에서 경찰은 기묘한 냄새를 맡습니다. 타는 냄새. 정확히는 종이나 천이 그을린 듯한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냄새의 끝은 관리실 구석에 놓인 작은 대야로 이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재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에 흩어진 자의 사이로 글자가 찍힌 종이 조각이 아주 작게 끼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손가락으로 그 조각을 집어들었다가 곧바로 증거 봉투를 꺼냈습니다. 종이 조각엔 일부만 남은 글씨가 보였는데 단어가 완성되지 않아 의미를 확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누군가 무언가를 태웠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경찰은 관리인의 근무일지를 펼쳤습니다. 날짜별로 빽빽하게 적힌 기록들, 누가 방문했는지, 어떤 작업을 했는지,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가 그답게 차분했습니다. 마지막 기록은 전날 9월 1일 일요일. 평소처럼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이 적혀 있었고 마지막 줄에 짧은 문장이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 사람이 온다. 그리고 그 아래는 찢겨 있었습니다. 마치 그 문장 뒤에 이어지는 내용만 선택적으로 없앤 것처럼요. 경찰은 일지에 찢긴 결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연히 찢어진 자국이 아니었다. 찢는 방향이 일정했고 바로 아래 장까지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왔는지 혹은 왜 오는지 그 핵심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어가자 수색은 확대됩니다. 묘역을 따라 난 좁은 길을 중심으로 산자락과 배수로 장비 창고 주변을 탐문했습니다. 그리고 묘지 입구에서 마을로 이어지는 도로 가장자리에서 경찰은 또 하나의 단서를 발견합니다. 이슬이 마르기 전 남은 발자국 몇 개. 성인 남성으로 보이는 신발 자국이 묘지 쪽에서 마을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자국은 마을 어귀의 딱딱한 포장도로 지점에서 갑자기 끊겼습니다. 누군가 그 지점에서 차량에 올랐을 가능성 혹은 다른 길로 방향을 바꿨을 가능성. 하지만 주변엔 CCTV도 없고 가로등도 드뭅니다. 1992년의 외곽은 사라지기에 충분히 어두웠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은 관리인의 가족에게 연락했습니다. 형은 동생이 그런 사람 아니다 라고 반복했습니다. 술도 잘 안 마시고 돈 문제도 없고 무엇보다 일을 내팽개치고 사라질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진술은 상인의 느낌과도 맞아떨어졌습니다. 관리인은 연락 없이 사라질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관리인은 스스로 사라진 게 아닐 수 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공동묘지라는 공간이 가진 음울함과 맞물려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사람이 온다. 그 한 줄은 마치 누군가가 남겨놓은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그 경고를 남기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은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오늘 밤 사람이 온다. 대체 누가 왔고 관리인은 왜 그 문장을 남겼으며 그 다음 기록은 왜 찢겨 사라졌을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그날 공동묘지에서 사라진 사람은 끝내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실종 수사, 그리고 너무 정돈된 거짓말, 파출소에서 사건이 접수된 지 반나절이 지나자 공동묘지는 더 이상 조용한 언덕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차가 들락거렸고 마을 이장에게 연락이 갔으며 수색에 필요한 인력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당시 관할 형사팀은 이 사건을 성인 남성 실종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본 사람이라면 그 분류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곧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리실은 사람이 떠난 흔적치고는 지나치게 일상적이었습니다.
도망친 사람처럼 급하게 챙긴 흔적도 없고 싸운 흔적도 없고 문이 부서진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누군가 스스로 나가려면 굳이 남겨둘 이유가 없는 것들. 열쇠고리 근무일지, 작업 장갑, 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는 시작부터 모순 위에 서 있었습니다. 오후 2시 경찰은 수색 범위를 넓히며 마지막 확인 시점을 확정하려 했습니다. 관리인 한석진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은 기록 마지막으로 누군가 그와 대면한 상황. 이런 기본 정보가 있어야 동선을 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을은 협조적인 듯하면서도 핵심만 비켜갔습니다. 먼저 경찰은 관리인이 자주 들르던 곳부터 확인했습니다. 마을 입구의 작은 슈퍼, 막걸리집 공구상. 슈퍼 주인은 계산대 옆 장부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어제는 글쎄요, 못 봤습니다. 요즘은 저녁에 잘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장부엔 전날 저녁 8시 52분이라면 2개 담배 1갑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제 방식은 현금. 영수증은 남아있지 않았지만 슈퍼 주인의 필체와 일치했습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거 누가 샀습니까? 주인은 잠시 멈칫하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 그거요. 그건 다른 사람이었을 겁니다. 요즘 비슷한 사람이 많아서요. 비슷한 사람이 많다는 말은 이 작은 마을에선 쉽게 나오기 어려운 변명이었습니다. 경찰은 표정을 바꾸지 않고 메모만 남겼습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원칙은 단순했습니다. 사람은 기억을 틀릴 수 있지만 거짓말은 보통 방향이 일정합니다. 다음은 공구상이었습니다. 공구상 주인은 관리인이 가끔 와서 삽이나 장갑을 사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창고용 로프 굵은 밧줄 판매 기록을 묻자 주인의 시선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밧줄은 요즘 거의 안 나갑니다. 다들 새거 살 일이 없죠. 하지만 공구상 구성 로프가 감겨있던 거리에 며칠 전까지 걸려있던 듯한 먼지 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뽑아간 흔적. 공구상은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경찰은 본격적으로 전날 밤의 목격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질문은 2가지였습니다. 첫째, 관리실 근처에서 차량이나 낯선 사람을 본 사람이 있는가? 둘째, 근무일지에 적힌 오늘 밤 사람이 온다의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을 사람들은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어조가 동일했습니다. 못 봤습니다. 모릅니다. 그런 말 들은 적 없습니다. 협조하지 않는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협조하는 방식이 기계적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문장을 미리 정해준 듯 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상황을 집단적 무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보통 집단적 합의라고 부릅니다. 오후 유감시가 넘어 수색은 야간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묘지 주변에는 조명이 거의 없었고 구릉지라 길이 미끄러웠습니다. 수색견 투입도 검토됐지만 공동묘지 특성상 냄새가 뒤섞여 추적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신 경찰은 끊긴 발자국, 이 발견된 마을 어귀를 다시 살폈습니다. 포장도로 시작점 근처에는 얇은 흙이 남아있는 가장자리가 있었고 그곳에 미세하게 눌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아니라 타이어 자국의 잔흔. 차가 멈췄다가 다시 출발할 때 생기는 한 번 더 깊게 눌린 점이 2군데 보였습니다. 경찰은 그 자국을 기준으로 차량이 정차했을 가능성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길가 풀숲을 뒤지다 작은 물건 하나를 발견합니다. 담배꽁초였습니다. 종이 필터가 눅눅하게 찌그러져 있었고 밟힌 흔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관리인 한석진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가족도 주변 상인도 동일하게 진술했습니다. 담배는 안 합니다. 그렇다면 이 꽁초는 누구의 것인가? 경찰은 즉시 증거로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다른 팀이 관리실 주변을 정밀 확인하던 중 또 하나의 이상을 발견합니다.
관리실 뒤편 창고문 자물쇠가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금속 고리가 미세하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강한 힘으로 비틀면 생기는 변형, 열쇠로 열었더라면 생기지 않을 상처였습니다. 누군가 열쇠 없이 혹은 열쇠를 쓰지 않고 창고를 열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셜시 파출소로 들어온 신고 하나가 분위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공동묘지 맞은편 비탈에 사는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트럭 소리 같은 게 났습니다. 늦은 시간이었는데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그런데 마을 사람들한테 말하니 다들 그냥 바람 소리라고 하더군요. 경찰이 시간을 묻자 노인은 확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충 밤 11시쯤 하지만 그 대충은 중요했습니다. 근무일지의 문장, 슈퍼의 장부 시간, 노인의 기억. 점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그날 자정 무렵 임시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관리인은 자발적으로 사라졌을 가능성이 낮다. 사건 전날 밤 공동묘지 또는 마을 어귀의 차량이 접근했을 정황이 있다. 마을 주민들의 진술은 지나치게 균질하며 특정 사실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기색이 있다. 현장에는 태운 흔적 제치과 찢긴 기록이 있다. 이는 우발적 실종보다는 은폐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사 한 명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공동묘지에서 사라진 사람이 공동묘지 밖으로만 사라졌다고 가정하는 게 맞습니까?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수색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경찰은 찾아내는 수색이 아니라 숨겨진 흔적을 파헤치는 수사로 넘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수사팀은 공동묘지 지도 위에 붉은 펜으로 표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관리실 창고 발자국이 끊긴 지점, 타이어 자는 담배꽁초 발견 위치, 그리고 노인이 들었다는 트럭 소리 방향. 점들이 늘어날수록 한 가지 사실도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자연스럽게 발생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빈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칸의 가장자리에 마을 전체가 서 있었습니다. 마을의 공기, 그리고 지나치게 완벽한 침묵. 다음날 아침 6시 20분 수사팀은 공동묘지 입구가 아니라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야간 수색으로 얻은 단서들은 모두 마을 어귀를 가리키고 있었고 주민들의 진술은 놀라울 만큼 동일했습니다. 형사들은 그 균질함을 우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작은 공동체에서 사건이 터질 때 침묵은 흔히 두 갈래로 나뉩니다. 몰라서 침묵하는 경우와 알지만 침묵하는 경우. 그리고 후자는 대개 누군가의 통제 아래에서만 가능해집니다. 마을 회관 앞마당에는 이른 시간인데도 몇몇 주민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공동묘지 쪽이 아니라 회관 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빛. 그 가운데 마을의 실질적인 대표로 불리는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그를 이장이 아니라 어른이라고 불렀습니다. 말수가 적고 말 한마디의 분위기를 정리하는 사람. 수사팀이 도착하자 그는 웃지도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경찰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준비된 자세로 맞이했습니다. 관리인 실종 사건 때문에 오셨지요. 그 말투는 친절했지만 단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이미 정리하고 있다는 암묵적인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형사는 간단히 신원을 확인하고 협조 요청을 전달했습니다. 이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민 몇 명을 지목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 순간 수사팀은 또 하나를 느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지 않는다. 누군가가 대표를 지정하고 있다. 첫 번째 면담자는 마을 입구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전날 슈퍼 장부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던 이웃이기도 했습니다. 형사가 전날 밤 11시 전후 차량, 소리나 사람 움직임을 들었는지 묻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긴 밤에 조용해요. 차가 들어오면 다 들리는데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형사는 곧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어제 비는 왔습니까? 여자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비요, 비 왔죠. 밤에 좀 왔어요. 그 답은 전날 다른 주민의 말과 엇갈렸습니다. 비 안 왔다. 바람만 불었다. 수사팀은 이 작은 불일치를 중요하게 기록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비를 두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스토리를 맞추다 보면 환경 같은 사소한 요소는 자주 엇갈립니다.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만들어질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틈입니다. 두 번째 면담자는 마을 어귀에서 농기계를 관리하는 남성이었습니다. 전날 밤 트럭 소리를 들었다는 노인의 집과 가깝게 살았습니다. 남성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트럭, 여긴 농번기 아니면 트럭 없어요. 형사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럼 어제 밤 11시 무렵 마을길을 지나가는 차는 없었습니까? 남성은 같은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없어요. 트럭 없어요. 수사팀은 표현을 바꿨습니다. 트럭이 아니라 승용차라도요. 남성은 그제야 미세하게 얼굴 근육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승용차는 가끔 있죠. 그런데 어제는 못 봤습니다. 형사들은 이 반응의 순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트럭이라는 단어에 먼저 반응한다는 건 어젯밤의 소리가 승용차가 아니라 트럭에 가까웠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질문을 더 밀어붙이지 않고 동선과 시간대만 확인한 뒤 면담을 종료했습니다. 너무 빠르게 압박하면 이장에게 다시 정리된 말, 이 주민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오전 9시 10분 수사팀은 주민 진술을 분산시키기 위해 전략을 바꿉니다. 회관에서 일괄적으로 묻는 방식이 아니라 각 가정으로 흩어져 개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다른 장소에서 다른 순서로 던지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조직적 은폐가 있을 때 특히 효과적입니다. 대본이 있더라도 대본을 꺼내는 타이밍이 달라지면 실수가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은 틈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노인은 어젯밤 마을에 불이 꺼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온 지 20분 뒤 바로 옆집 사람은 정이 끊긴 적 없다고 했습니다. 형사가 그럼 어제 텔레비전은 켜졌습니까? 라고 묻자 옆집 사람은 뉴스 봤다고 답했습니다. 시간까지 덧붙였습니다. 10시 뉴스요. 수사팀은 곧장마을 입구에 전신주와 배전반을 확인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엔 수리 흔적이 없었습니다. 관리기관에 문의해도 정전 기록이 없었습니다. 즉, 정전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누군가가 기억을 흔들기 위해 만든 이야기일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정전은 흔히 은폐에 유용합니다. CCTV가 없던 시대에도 정전은 어둠이라는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전고 형사 한 명이 분식집 옆 공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고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무심코 사실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는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젯밤에 큰 소리 들었니? 아이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응. 쿵 하는 소리. 어른들이 나가지 말라고 했어. 바로 그때 아이의 어머니가 뛰어와 아이를 끌어안듯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형사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가 장난친 겁니다. 별일 없었어요. 웃음은 과하게 밝았고 손은 아이의 팔을 너무 강하게 쥐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그 장면을 보고 확신에 가까운 판단을 내립니다. 이 마을에는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오후 3시 30분 수사팀은 이장 면담을 정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번엔 공개 면담이 아니라 파출소에서 분리된 공간에서의 면담이었습니다. 이장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질문에 즉답하지 않고 짧게 생각한 뒤 말을 골랐습니다. 관리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묘지 일은 스트레스가 많아요. 밤에 혼자 있으니 겁도 나고요. 형사는 그가 교묘하게 자발적 이탈의 서사를 만들려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근무일지에
오늘 밤 사람이 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공동묘지 관리인을 밤에 찾을 만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장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수사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그는 곧 답했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밤에 공동묘지 갈 일은 없지요. 그러나 수사팀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공동묘지는 이장과 마을 유지들이 관리인을 찾을 이유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장 허락 없이도 이장 주도해서는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는 공간. 특히 이장에게는 공동묘지의 땅이 단순한 땅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역사, 이해관계, 그리고 돈이 얽힐 수 있는 곳, 면담이 끝난 뒤 형사들은 회의합니다. 이제 사건의 중심은 공동묘지의 숲이 아니라 마을의 구조로 이동했습니다. 누가 마을의 흐름을 통제하고 있는지, 누가 주민들의 입을 묶는지, 그리고 그 침묵을 유지하는 대가가 무엇인지, 그 질문들은 단순한 실종 사건에서 쉽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 수사팀은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마을을 단서의 장소가 아니라 사건의 현장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공동묘지의 기록 근무일지, 찢긴 종이 태운 흔적을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지워야 했던 증거의 핵으로 재분류합니다. 그날 밤 8시 05분 형사 한 명이 회관 옆 골목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두 명의 남성이 낮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입 조심해. 어른이 보셨다잖아. 경찰이 오래 있겠냐. 그래도 그날 얘긴 절대 꺼내지 마. 짧은 문장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이 마을엔 그날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관리인이 사라진 바로 그날 밤과 겹쳐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조용히 보고서를 정리합니다. 주민들은 단순히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고, 지키고 있었고, 맞추고 있었습니다. 실종이 아니라 은폐가 먼저였다면 그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 하나로 좁혀집니다. 사람이 사라졌을 때 흔적이 너무 깨끗하면 그건 운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그리고 기술이란 대개 혼자 만들지 않습니다. 다음 장에서 수사는 마을의 침묵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공동묘지의 기록이 왜 찢겨야 했는지, 그리고 그날 밤 공동묘지에 왔다는 사람이 누구였는지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첫 번째 물증, 그리고 수사의 방향이 꺾이던 순간 사건 발생 사흘째 아침 형사팀은 더 이상 이 사건을 실종이라는 단어 하나로 붙잡아 둘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마을의 진술은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고 공동묘지 현장에는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흔적이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순서였습니다. 이처럼 주민 개입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뒤늦게 진실이 드러나더라도 그때 남아있을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오전 8시 40분 수사팀은 공동묘지 관리실 앞에 임시 통제선을 다시 쳤습니다. 사건 첫날에 한 차례 확인했던 공간이었지만 그때는 단순 수색에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현장 감식반이 투입됐고 관리실 창고 묘역 외곽마을 어귀를 하나의 동선으로 놓고 미세한 흔적을 다시 훑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재확인한 건 관리실 구석에 작은 대야에 남아있던 재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종이를 태운 흔적 정도였지만 감식반은 재의 층을 얇게 채취해 분류했습니다. 완전히 타지 않은 조각들은 특히 중요했습니다. 그 안에는 인쇄된 글자뿐 아니라 송글씨로 눌러쓴 흔적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식반은 돋보기로 탄 종이 조각의 가장자리를 확인했고 한 조각에서 희미한 숫자열과 날짜 형식의 파편을 찾아냈습니다. 온전한 문장은 아니었지만 기록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곧이어 근무일지에 찢긴 부분도 정밀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찢긴 결 손상된 아래, 장의 섬유 방향, 찢을 때 걸린 힘의 흔적. 이런 사소한 정보들이 찢긴 것이 우연인지 선택적 은폐인지를 가릅니다. 감식반은 결론을 단정하지 않았지만
메모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찍김은 일정한 방향성, 특정 구간만 제거된 형태, 근무일지, 훼손은 단순 파손으로 보기 어려움, 그 다음은 창고문 자물쇠였습니다. 겉으로는 잠금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고리의 미세한 벌어짐과 긁힘은 분명히 열쇠 외의 힘이 개입됐음을 시사했습니다. 형사들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꺼냈습니다. 관리인 한석진이 창고를 열 필요가 있었다면 열쇠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비틀었을까? 이 행위는 두 가지 경우에서 흔합니다. 첫째, 열쇠가 없는 사람이 열려고 했을 때. 둘째, 열쇠를 쓰면 소리가 나거나 흔적이 남기 때문에 일부러 거친 방식을 선택했을 때입니다. 어느 쪽이든 평범한 상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전 11시 15분 감식반은 관리실 주변 바닥을 루미놀 대신 당시 사용 가능한 간이 시약으로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실 뒤편 장비를 끌고 다니다 생긴 듯한 긁힘 자국이 이어지는 지점에서 작은 얼룩 하나를 확인합니다. 흙과 먼지에 섞여 붉은 기운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간이 반응해서 혈흔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확정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한 줄이 보고서에 들어가는 순간 사건의 성격은 달라집니다. 실종은 실종이지만 폭력 개입 가능성이 생기는 순간부터 수사는 시간과의 싸움이 됩니다. 형사팀은 그날 오후 주민 진술의 틈과 물증을 하나의 가설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는 지도와 사진 채취 목록이 펼쳐졌습니다. 자발적 가출 가설, 반박 열쇠고리 방치 근무일지, 훼손 기록 소각 정황, 보류 경제적 문제나 개인사 확인 필요, 우발적 사고 가설, 산길 추락 등 반박 동선 중간에서 발자국이 도로에서 끊김 차량 정차 흔적 가능성, 보류 수색 범위 확장 필요, 타인 개입 가설, 납치, 폭력 은폐, 근거 창고, 자물쇠에 손상 소각 흔적 찢긴 기록 주민 진술의 조직화, 강화마을 어귀에서 채취된 담배꽁초 비흡연자 타이어 잔흔. 회의의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아직 살인을 선언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 사건은 단순 실종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증거가 적은 사건일수록 초기에 확보한 작은 조각이 훗날 사건 전체를 다시 세우는 기둥이 됩니다. 이날 저녁 형사들은 밧줄의 출처를 다시 파고들었습니다. 공구상에서 최근 밧줄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고 관리실 현장에서도 잘린 로프가 확인됐습니다. 형사는 공구상을 조용히 찾아가 구매 기록과 기억을 더듬게 했습니다. 공구상 주인은 처음엔 같은 말을 반복했지만 질문을 바꿔가며 좁혀 들어가자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 누가 밧줄을 샀습니다. 길게. 묘지 쪽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형사가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라고 묻자 주인은 시선을 피하며 덧붙였습니다. 이장 쪽 사람 같았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확실치 않다는 말이 오히려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확실치 않다는 표현은 흔히 확실하지만 말하기 어렵다로 번역됩니다. 그날 밤 9시 50분 수사팀은 새로운 결정을 내립니다. 마을 회관 중심의 탐문을 중단하고 주민들을 개별 분리해 다시 진술을 받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또한 이장을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사건 영향력자로 분류해 동선을 재확인하기로 합니다. 동시에 공동묘지의 업무 기록과 민원 기록을 전부 수거해 관리인이 최근 갈등을 겪었는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관리인이 가진 정보는 단순한 일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장이나 주민들 혹은 외부인이 공동묘지 땅에 손을 대려 할 때 가장 먼저 걸리는 사람이 바로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형사 한 명이 근무일지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오늘 밤 사람이 온다. 수사팀은 이 문장을 더 이상 예고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경고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인이 무엇인가를 눈치챘고 누군가의 방문을 업무로 기록할 만큼 익숙한 접촉이었지만 그 다음 기록은 찢겨 나갔습니다. 즉,
방문 자체보다 방문 후에 벌어진 일이 지워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날 회의가 끝나기 직전 팀장은 짧게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장에서 지워진 만큼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지워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오늘의 증거를 내일로 넘기지 않는 겁니다. 마을의 침묵이 오래 갈수록 남는 건 물증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수사팀은 공동묘지 외곽의 한 지점을 다시 파보기로 합니다. 첫날 수색에서 지나쳤던 곳, 발자국이 도로에서 끊긴 지점과 바람결이 이상하게 갈라지는 비탈 아래, 그곳은 마을이 가장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자리였습니다. 10년 뒤 땅이 입을 열었다. 2002년 10월 사건이 장기 미제라는 딱지로 분류된 지 정확히 10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공동묘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관리실은 다른 임시관리인이 드나들었고 묘역은 이전보다 더 넓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실종된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고 마을은 다시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정적 물증이 없고 주민들이 입을 닫은 사건은 통계 속으로 가라앉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침묵하던 것은 사람뿐이 아니었습니다. 땅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어느 날 공사 장비의 쇳소리 하나로 깨졌습니다. 그해 가을 광주 외곽의 도로 확장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공동묘지 인근을 관통하는 진입로를 넓히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공사였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좀 편해지겠네 라며 지나쳤습니다. 그 길은 밤이면 어두웠고 비가 오면 미끄러웠고 겨울이면 차가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공사는 마을의 이득으로 보였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10월 중순 오후 3시 17분 굴착기가 비탈 아래쪽에 단단한 층을 파고들던 중 삼날이 이상한 물체에 걸렸습니다. 기계가 잠깐 멈칫하고 작업자가 내려가 흙을 손으로 털어냈습니다. 처음엔 낡은 목재의 조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흙을 더 걷어내자 형태가 달랐습니다. 둥글고 매끄러운 곡면, 그리고 그 곁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하얀 조각들. 작업자는 즉시 현장 감독을 불렀습니다. 감독은 한 번 보고 말했습니다. 사람 뼈 같아. 그 말이 떨어지자 공사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기계는 멈췄고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통제선을 치고 감식반을 불렀습니다. 1992년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팀은 이미 교체되어 있었지만 관할서 기록 속에는 공동묘지 관리인 실종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름, 실종 장소, 마지막 단서. 그 오래된 파일이 다시 책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한석진. 그리고 그 이름은 10년 동안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던 이름이었습니다. 감식반은 굴착 지점을 기준으로 흙을 층층이 걷어냈습니다. 단순히 매장된 유해가 아니라 누군가가 급히 숨기기 위해 만든 구덩이에 가까웠습니다. 깊지 않았고 위에는 돌과 흙이 어색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비탈의 자연스러운 토양층과 달리 그 지점만 흙의 결이 달랐습니다. 마치 여기는 건드리지 말라는 표시처럼 유해는 완전한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습기와 압력을 견디며 분해됐고 일부는 흙 속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식반이 확신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라 타인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뼈의 일부에 남은 손상 양상이 낙상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형태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현장에서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이유로 말을 아꼈습니다. 말이 구체화되는 순간 사건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즉시 1992년 실종 사건 기록과 이번 발견을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치는 의미심장했습니다. 첫 수색에서 발자국이 끊겼던 마을 어귀에서 멀지 않았고
당시 노인이 트럭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던 방향과도 겹쳤습니다. 10년 전 수사팀이 다시 파보기로 했던 바로 그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파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흐지부지 됐고 파는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땅이 스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유해는 국과수 당시의 감정체계에 준하는 감정 절차로 넘겨졌습니다. 신원 확인은 쉽지 않았습니다. DNA 데이터베이스가 지금처럼 촘촘하지 않았고 10년 전 사건에서 확보된 비교 시료도 부족했습니다. 경찰은 가족에게 연락해 유전자 비교를 위한 시료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1992년 신고했던 형은 전화를 받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마 이제야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며칠 뒤 2002년 10월 25일 감정 결과가 1차로 도착했습니다. 신원 미상 남성 추정 연령대 30-40대 사망 시점은 약 10년 전후. 그 문장만으로도 관할서는 술렁였습니다. 날짜가 너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결정적인 건 그 다음 단계였습니다. 가족 시료와의 비교 치과 기록, 그리고 당시 남겨졌던 신상 정보. 퍼즐은 천천히 맞춰졌습니다. 11월 초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유해의 주인은 한석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종이라는 단어는 그 순간 종이 위에서 의미를 잃었습니다. 실종은 살아있을 여지를 남기지만 유해는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해가 공동묘지 인근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10년 전의 모든 장면을 다시 재생시켰습니다. 관리실에 남았던 열쇠고리 태워진 종이 찢긴 근무일지, 마을에 지나치게 완벽한 침묵. 그 모든 것이 실종의 수수께끼가 아니라 은폐의 구성 요소로 재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관할서는 즉시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팀장은 첫 회의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새로운 사건이 아니라 10년 동안 덮여있던 사건의 연장입니다. 우리가 찾는 건 유해가 아니라 은폐의 구조입니다. 수사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1992년 당시 확보했던 모든 기록 재검토, 그때 의미를 확정하지 못했던 단서의 재감정, 재찢긴 종이 담배꽁초 로프, 마을 인물 관계도 제작성 2장, 주민대표 공구상, 슈퍼 농기계 관리인 등 2002년 현재의 이해관계 분석도로, 확장 토지 보상, 묘역, 확장 관련 이득, 특히 3번이 중요했습니다. 10년 전에는 동기가 흐릿했지만 10년 뒤에는 돈과 땅이 숫자로 남습니다. 보상금 용도, 변경 진입로 확장. 공동묘지 주변 땅값이 오르고 공사가 시작되면 이해관계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해관계는 침묵을 유지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침묵을 깨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며칠 뒤 수사팀은 마을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의 얼굴에서 가장 먼저 읽힌 건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긴장감이었습니다. 놀라움은 감정이지만 긴장감은 계산입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어디까지 들켰나 라는 질문이 떠 있었습니다. 이장은 예전보다 늙어 있었지만 태도는 같았습니다. 수사팀이 유해 발견 사실을 말하자 그는 잠깐 입술을 다물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1992년 그날 밤 이야기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그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마을 회관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마시다 멈췄고 누군가는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수사팀은 확신했습니다. 10년 전에도 누군가는 알고 있었고 지금도 누군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말하지 않았고 지금은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 수사의 첫 목표는 범인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의 균열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은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고 사람은 늙고 관계는 변하고 죄책감은 새어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걸린 순간
동맹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날 밤 수사팀은 내부 보고서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유해 발견은 사건의 결말이 아니라 은폐의 시작점을 드러낸 것. 이 사건의 핵심은 단독 범행이 아니라 집단적 은폐 가능성. 첫 번째 균열 지점은 그날 밤 공동묘지에 온 사람의 신원. 10년 전 근무일지에 남았던 마지막 문장. 오늘 밤 사람이 온다는 이제 예고가 아니라 수사의 좌표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는 순간 나머지 조각은 연쇄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서 수사팀은 마을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파고들며 한 명의 주민이 결국 입을 열게 되는 과정, 즉 조직적 은폐의 실체가 드러나는 첫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입이 열리는 순간 마을의 약속이 드러났다. 2002년 11월 중순 유해가 한석진으로 거의 확정된 뒤부터 마을은 달라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전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밭에 나가 일을 했고 회관 앞 평상엔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골목으로 들어설 때마다 누군가는 창문 커튼을 더 끌어당겼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더 이상 못 봤습니다를 말할 때 담담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이제 방어가 아니라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전담팀은 압박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개개인을 진술자로 설득하기보다 마을 전체를 감싸는 이해관계의 구조부터 찢어내기로 한 겁니다. 도로 확장 사업은 단순한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노선이 바뀌면 보상금이 바뀌고 보상금이 바뀌면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봅니다. 공동묘지 주변 땅과 묘역 확장 기록 2장 명의로 처리된 민원, 그리고 1992년 전후로 급증한 2장 2장 신청, 이 숫자들이 묘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관공서 기록을 대조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1992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공동묘지 주변의 묘지 구획 정리와 이장 관련 비용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정비 사업이었지만 기록상 정비 대상이 아닌 구호액에서 처리 완료 표시가 나 있었고 일부는 담당자 서명이 공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란이 집중된 시점이 한석진이 사라지기 직전과 겹쳤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은 공구상과 슈퍼를 다시 찾았습니다. 10년 전 질문을 받았던 사람들. 그러나 이번엔 질문이 달랐습니다. 그날 밤 무엇을 봤냐가 아니라 그때 무엇을 팔았고 누가 돈을 냈냐 였습니다. 물건과 돈은 기억의 방어막을 우회합니다. 사람은 이야기를 지어낼 수 있어도 거래는 흔적을 남깁니다. 슈퍼 주인은 처음엔 버텼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 장부는 오래돼서 없다. 하지만 수사팀이 다른 경로로 확보한 납품 기록과 가게 뒤 창고에서 나온 오래된 장부 뭉치를 내밀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장부 한 구석에 1992년 9월의 어느 날 밤 평소보다 큰 금액의 소주, 담배, 라이터, 비닐 포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품목 조합은 누가 봐도 잔치가 아니라 무언가를 처리하기 위한 준비에 가까웠습니다. 공구상 쪽은 더 민감했습니다. 로프와 쌉덕트 테이프, 작업용 장갑. 수사팀이 제품 사진을 보여주자 공구상 주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문장을 흘렸습니다. 그날 다들 급했어요. 뭔가를 빨리 해야 한다고 형사가 물었습니다. 누가 다급했습니까? 공구상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면 우리 집 망합니다. 수사팀은 그 말을 협박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동체 약속으로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범인이 법보다 먼저 사람을 통제한다는 뜻이니까요. 균열은 예상보다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마을에서 몇 년 전 떠났다가 돌아온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당시 50을 넘긴 나이였고 한석진을 아는 사람 중에서는 비교적 외부와 연결이 있던 편이었습니다. 그녀는 파출소로 직접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 전담팀 담당 형사의 개인 연락처로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날 얘기, 나 혼자만 안고 살기엔 너무 무겁습니다. 다음날 새벽 수사팀은 그녀를 외곽의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형사는 녹음기를 켰고 따뜻한 물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손이 떨렸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 3번이나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우리가 약속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기로. 형사는 단순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백은 밀어붙이면 깨집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끊김없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92년 초가을 공동묘지 주변 땅을 두고 마을 안에서 논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도로가 넓어질 거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어차피 묘역을 조금 옮기면 땅이 생긴다는 말이 동시에 퍼졌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이 합법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식 이장 절차를 밟지 않고 일부 무덤을 몰래 옮기거나 구획을 바꾸어 빈 땅을 만든 뒤 그 땅을 누군가의 명의로 정리하려 했다는 정황이었습니다. 돈이 오가고 주민 몇 명이 직접 일을 맡았고 이장은 모든 것을 조율했습니다. 그리고 한석진은 그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관리인은 기록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묘역 구획 묘지번호 2장, 신청서 확인 서명. 누군가가 밤에 몰래 땅을 건드리면 결국 기록에서 티가 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관리인이요. 며칠 전부터 얼굴이 안 좋았어요. 이건 안 된다고 했고 경찰에 말하겠다고도 했어요. 그날 밤 근무일지에 적힌 오늘 밤 사람이 온다의 사람은 이장이 보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정식 회의가 아니라 대화로 풀자는 명분. 관리실 뒤 창고에서 만나기로 했고 한석진은 그 자리를 업무처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자리가 대화가 아니라 입을 막는 자리였다는 걸. 여성은 당시를 직접 본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신 직후의 장면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트럭이요. 마을 트럭이 공동묘지 쪽으로 올라갔어요. 그 시간에요. 그리고 얼마 뒤에 내려올 때는 천막 같은 걸 덮고 있었어요. 형사는 그 문장에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덮었는지를 묻는 순간 그녀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확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누구였습니까? 그녀는 잠시 울음을 삼키듯 목을 만지고 이름을 말했습니다. 마을에서 농기계를 관리하던 그 남자. 1992년에도 트럭을 가장 자주 몰던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태운 흔적의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날 새벽 회관 뒤에서 몇 사람이 종이를 태웠고 그 종이는 근무일지에서 찢어낸 조각과 비슷한 색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누가 말했는지까지 기억했습니다. 이장님이 그랬어요. 기록은 남기면 안 된다고. 불로 끝내야 한다고. 그 진술이 들어오는 순간 사건은 실종에서 살인으로 개인 범행에서 조직 은폐로 넘어갔습니다. 물론 진술 하나로 끝내지 않습니다. 수사팀은 바로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트럭의 동선 그날 밤 슈퍼에서 팔린 물품 공구상에서 빠져나간 로프 그리고 공동묘지 구획 변경 기록의 공란. 퍼즐은 하나의 그림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팀장은 그날 밤 내부회의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석진은 목격자가 아니라 기록자였다. 기록자는 증거를 남긴다. 그래서 그를 제거한 뒤 기록까지 제거한 것이다. 마을이 지킨 건 사람의 비밀이 아니라 돈과 땅의 비밀이다. 다음 단계는 명확했습니다. 이제 수사는 누가 죽였나만이 아니라 누가 지시했고, 누가 운반했고, 누가 태웠고, 누가 입을 막았나로 확장됩니다. 즉, 역할을 쪼개고 각자의 약속을 깨뜨리는 단계입니다. 전담팀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트럭 운전자부터 분리소환 이장, 금융 흐름 제조회, 1992년 이장 비용 관련 자료 압수, 그리고 공동묘지 외곽 비탈 지점에 대한 추가 발굴 계획. 한석진의 유해가 나온 곳은 처음 묻은 자리가 아닐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옮겼다면 옮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대개 더 큰 흔적을 감춥니다. 그날 밤 수사팀은 첫 번째 소환장을 준비했습니다.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번 조용함은 예전의 자신감이 아니라 공포의 정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서로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자신만 살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이 내려지는 순간 마을의 약속은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소환 분리 붕괴, 그리고 그날 밤의 재구성, 첫 번째 소환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2002년 11월 말 전담팀은 마을 핵심 인물 3명을 동시에 소환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장 트럭을 자주 몰던 농기계 관리인, 그리고 1992년 당시 공동묘지 정비에 자주 얼굴을 비치던 또 한 명의 남성. 핵심은 한 가지였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부르되 절대 같은 공간에 두지 않는다. 조직적 은폐의 가장 약한 고리는 연락입니다. 서로를 볼 수 없게 만들면 대본은 금방 구겨집니다. 소환 통보가 내려간 날 오후 예상대로 균열이 먼저 생겼습니다. 이장은 예정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느리지만 침착했고 마을을 위해 협조하겠다는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반면 농기계 관리인은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집엔 사람이 없는 듯 조용했습니다. 전담팀은 즉시 판단을 바꿉니다. 단순 불응이 아니라 도주 가능성. 팀은 그가 마지막으로 트럭을 몰고 나간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주유소 CCTV 통행 기록, 그리고 마을 밖 작은 정비소의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아까 그 사람이 왔다. 기름을 넣고 차를 좀 봐달라더니 급히 나갔다. 그 급히라는 단어가 중요했습니다. 도망치는 사람은 대부분 돈보다 시간을 더 아까워합니다. 그날 밤 9시 40분 농기계 관리인은 결국 경찰서로 들어왔습니다. 스스로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도로 끝에서 막혔고 더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장님이 다 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전담팀은 그 한 문장으로 사건의 성격이 추정에서 체계로 넘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고 누군가가 지시를 따랐다는 구조. 이제 남은 건 그 구조 안에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역할별로 분리해 확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일 분리신문 같은 사건 다른 이야기. 수사팀은 3사람을 각각 다른 층, 다른 복도에 배치합니다. 질문은 똑같이 던지되 순서는 다르게 섞습니다. 누가 먼저 연락했나부터 묻지 않고 그날 밤 비가 왔나 같은 사소한 질문으로 시작해 기억의 고정점을 찾습니다. 거짓말은 큰 질문에서 준비되지만 작은 질문에서 무너집니다. 이장에게는 근무일지의 마지막 문장을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밤 사람이 온다. 이장은 잠깐 시선을 내렸다가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그건 그냥 메모 아닙니까? 관리인이 원래 꼼꼼했으니까요. 그러나 수사팀은 다음 페이지에 찍힌 결을 확대 촬영한 사진을 함께 내밀었습니다. 메모라면 왜 찍혔습니까? 이장은 답을 돌립니다. 그건 누가 찢었는지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농기계 관리인에게는 반대로 로프와 덕트테이프 구매 내역부터 제시했습니다. 1992년 9월 평소보다 이례적으로 큰 수량. 그는 처음엔 모른다고 했지만 구매 장소와 시간대가 특정되자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거 묘지 정비한다고 시켜서 산 겁니다. 다들 같이 했어요. 그 다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전담팀은 기다렸다는 듯 질문을 바꿉니다. 같이 한 사람들의 이름을 말해보세요. 지금. 그는 입술을 떨면서도 몇 명의 이름을 뱉었습니다. 누가 삽을 들었고 누가 트럭을 몰았고 누가 회관 뒤에서 종이를 태웠는지. 여기서 중요한 건 실행자들의 리스트가 아니라 그 리스트가 이장에게로 수렴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희결정타, 유해 발견 지점과 트럭 동선의 겹침.
전담팀은 그에게 지도 한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2002년 유해가 나온 지점, 1992년 발자국이 끊긴 지점, 그리고 주민이 트럭 소리를 들었다는 방향. 세 점이 거의 한 선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형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트럭이 그 선을 따라 움직였죠. 농기계 관리인은 처음엔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이 당시 쓰던 트럭의 타이어 패턴과 비탈길에 남아있던 아픈 사진을 보여주자 그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그는 결국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그날 밤에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말은 더 어려웠습니다. 그는 오래 침묵하다가 마침내 꺼냈습니다. 관리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기록을 들이밀면서 이건 안 된다고 했고, 경찰에 간다고 했고, 수사팀은 그가 동기를 말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동기는 은폐의 이유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은폐의 이유가 드러나면 공동체의 약속은 윤리적 명분을 잃습니다. 3. 그날 밤의 윤곽 대화가 폭력으로 변한 순간 농기계 관리인의 진술은 대략 이랬습니다. 이장이 대화로 풀자 며 관리인을 불러냈고 장소는 관리실 뒤 창고였다. 처음엔 말로 시작했지만 관리인이 완강했고 누군가가 격해졌다. 그 다음은 사고였다는 표현으로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고였다면 왜 기록을 찍고 태웠나? 사고였다면 왜 트럭이 필요했나? 사고였다면 왜 마을 전체가 입을 맞췄나? 형사는 단호하게 정리했습니다. 사고는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숨겼다면 의도가 있습니다. 그날 새벽 수사팀은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합니다. 회관 뒤 창고 이장 집의 장부 보관함 농기계 관리인의 차량 적재함, 그리고 마을 외곽의 작은 공터, 과거 종이를 태웠다는 진술이 나온 곳. 그 공터에서 감식반은 오래된 재층 아래에서 금속 스프링 조각과 탄종이 파편을 찾아냈습니다. 종이 조각에는 완전한 문장이 남아있지 않았지만 근무일지와 동일한 재질의 섬유결이 확인됐습니다. 그날 오후 이장에게 이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이장은 처음으로 말이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짧아진 문장은 보통 방어가 끝나갈 때 나타납니다. 그건 내가 시킨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술은 여러 갈래에서 같은 결론으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중심을 잡았는지, 누가 말을 맞추라 했는지, 누가 기록은 남기면 안 된다고 했는지, 그것은 한 사람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재현 수사 마지막으로 남은 퍼즐 조각. 전담팀은 농기계 관리인과 또 다른 실행자로 지목된 남성을 동행시켜 1992년 동선을 재현합니다. 당시 관리실 뒤 창고 트럭 정차 지점 비탈 아래 임시 매장 지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추가 물증이 나옵니다. 흙 속에서 부식된 열쇠고리에 일부 관리실 탁자에 남아있던 것과 짝이 맞아떨어지는 형태. 누군가가 열쇠를 분리해 일부는 현장에 남기고 일부는 함께 묻었을 가능성. 그건 단순한 우발이 아니라 흔적을 조작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날 밤 팀장은 보고서에 결론을 씁니다. 한석진 사건은 실종이 아니라 사망 사건이며 사망 후 은폐가 있었다. 은폐는 단독이 아니라 다수의 역할 분담으로 이뤄졌다. 운반 훼손, 소각 진술 통제. 핵심 지시 조율자는 이장으로 특정된다. 오늘 밤 사람이 온다의 방문은 이장 측 인물이었고 이후 기록 훼손은 은폐의 일부다. 그리고 마침내 체포영장이 집행됩니다. 이장과 실행자들이 차례로 수갑을 찼습니다. 회관 앞 평상에 앉아있던 노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10년간 유지되던 약속이 무너지는 순간 마을은 처음으로 진짜 침묵을 맞이했습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침묵이 아니라 부끄러움과 공포가 섞인 침묵. 다음 장에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이 모든 구조가 법정에서 어떻게 해체되고 누가 어떤 죗값을 받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석진의 가족이 10년 동안 기다려온 끝맺음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판결, 그리고 완벽한 종결, 2003년 봄 사건은 마침내 법정으로 넘어갔습니다. 10년 동안 실종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되었던 기록은 이제 사망 은폐 및 조직적 증거 인멸이라는 제목을 달고 재구성되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 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사실을 눌러버렸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에 대한 문서였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사건이 터진 마을에서 온 사람들은 앞줄에 앉지 않았습니다. 뒤쪽에 흩어져 앉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분노보다 피로가 먼저 읽혔습니다. 오래된 비밀은 지키는 사람도 소모시키기 마련입니다. 재판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한석진이 자연사나 사고가 아니라 타인의 개입으로 사망했는가? 사망 이후 유해를 옮기고 증거를 인멸한 행위가 조직적 은폐였는가? 그 은폐를 지시 조율한 인물이 누구이며 각자의 역할과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검찰은 사망 원인을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 사건의 구조를 단단히 세우는 쪽을 택했습니다. 근무일지에 마지막 문장 찢긴 결 태워진 종이, 파편 로프와 테이프 구매 기록 트럭 동선 주민, 진술의 집단적 합치와 균열, 그리고 입헌 2년 발굴 지점이 1992년 단서들과 일치한다는 점. 하나하나가 단독으로는 약했지만 모두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패턴이 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법정에서 처음으로 그날 밤 이 공식적으로 낭독되던 순간이었습니다. 전담팀이 확보한 실행자의 진술과 보강 증거를 토대로 검찰은 사건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992년 9월 공동묘지 주변의 땅과 구획 정리 과정에서 불법적 이장 구획 조정이 진행됐다. 관리인 한석진은 기록상 모순과 야간 작업 흔적을 통해 이를 알아챘고 외부 신고 의사를 밝혔다. 이장 측은 대화로 해결하자는 명분으로 관리인을 야간에 불러냈고 그 자리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이후 사망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유해를 임시 매장한 뒤 기록을 훼손하고 일부를 소각했으며 마을 차원에서 진술을 통제했다. 피고인 측은 우발적 사고라는 말로 버텼습니다. 싸우다가 넘어졌다. 죽일 의도는 없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주목한 건 의도보다 그 뒤의 행동이었습니다. 사고였다면 왜 근무일지를 찢었는지, 왜 종이를 태웠는지, 왜 트럭으로 옮겼는지, 왜 10년간 마을 전체가 같은 문장을 반복했는지, 사망 자체가 우발이었다 해도 그 이후는 우발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은폐는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증인석에 선 주민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마을의 약속은 법정이라는 공간에서 하나씩 분해되었습니다. 처음엔 겁이 나서 말했다. 다음엔 이장이 시켜서 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떤 증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마을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그게 사람을 잡아먹더군요. 그 말이 끝나자 법정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은 동정이 아니라 인정에 가까웠습니다. 비밀은 지키는 사람의 삶도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 파괴가 길어질수록 공동체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집니다. 판결은 예고된 수순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장을 주도적 책임자로 판단했습니다. 직접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상황을 만들고 역할을 분배하고 입을 맞추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망 은폐 증거 인멸 위기에 의한 허위 진술 유도, 그리고 불법 이장 구획 조정과 관련한 혐의까지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실행자들에게는 역할에 따른 형량이 내려졌습니다. 트럭 운반과 매장에 가담한 자, 증거 소각에 가담한 자, 초기 수사에서 허위 진술을 주도한 자. 재판부는 공동체의 압력을 일부 참작하되 10년간의 조직적 은폐 자체를 무겁게 보았습니다. 형량이 낭독되는 동안 한석진의 형은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이 끝난 뒤에야 조용히 물었습니다. 동생이 어디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그 말에는 복수도 환호도 없었습니다. 다만 끝이 있었습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은 살아남은 사람에게는 그 자체로 중요한 일입니다. 며칠 뒤 한석진의 유해는 정식 절차에 따라 다시 안치되었습니다. 공동묘지 관리실 앞에는 작은 표지판이 세워졌고 임시로라도 조명이 설치되었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공동묘지의 구획 기록을 전수조사했고 이장 관련 절차를 전면 재정비했습니다. 늦었지만 시스템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을 겪은 뒤에 바뀌는 시스템은 늘 씁쓸하지만 그것이 남는 유일한 예방책이기도 합니다. 마을은 예전처럼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회관 앞 평상에 앉는 사람의 수가 줄었고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오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괜히 입 열어서를 탓했고 누군가는 왜 그때 막지 못했냐 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 위에 한 가지 사실만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동체가 지킨 비밀은 공동체를 지켜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실은 10년의 침묵이 만들어낸 가장 명확한 결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 보고서의 결론은 짧았습니다. 한석진 실종 사건은 사망 사건으로 종결. 사망 이후 조직적 은폐 및 증거 인멸이 확인됨. 주도자 및 실행자 처벌 완료. 공동묘지 기록 관리, 체계 개선 권고 및 후속 조치 시행. 이 사건은 늦게 온 정의의 사례로 남았습니다. 정의가 늦게 오면 진실은 더 깊이 묻히고 더 많은 사람이 죄책감 속에서 늙어갑니다. 그러나 결국 진실은 돌아옵니다. 누군가의 입이 열리거나 기록이 남아있거나 혹은 그날처럼 땅이 입을 열어버리면 한석진이 남긴 마지막 문장, 오늘 밤 사람이 온다는 이제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관리인이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기록의 습관이었고 그 습관이 10년 뒤 사건을 다시 움직이게 만든 단서였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실종은 종결되었고 은폐는 처벌되었고 공동묘지는 다시 사람을 보내는 장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밤 공동묘지에 왔던 사람은 결국 법정에서 이름이 밝혀졌습니다.